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학부모가 무언가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원장님이나 선생님의 명백한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 거죠. 감정은 격해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요. 그런데 이 상담실에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시선이 딱 가닿는 곳, 그러니까 원장님 등 뒤편 벽에 아주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내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거울이 이 화가 난 부모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울 속 자신과 문득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불만의 강도를 조금은 낮추게 될까요? 이 질문이 얼핏 들으면 감시하는 눈이 효과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누가 날 지켜볼 때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요. 하지만 거울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선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볼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거울의 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취자님의 가설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타당하거든요. 아, 정말로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실제로 상담 현장이나 비즈니스 미팅 같은 데서 갈등을 좀 완화하려고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기도 해요. 와, 실제로 쓰는 방법이었군요. 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객관적 자의식 이론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자의식 이론? 네, 평소에 우리의 주의, 그러니까 어텐션은 대부분 바깥을 향해 있어요. 대화하는 상대방,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내 모습이 어떤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감정에만 휩쓸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거울은 그 주위의 화살표를 강제로 180도 돌려서 나 자신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거울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비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 내면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으로 현재 나의 행동이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기준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이상적인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나는 교양 있고 이성적인 학부모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거울에 비친 그 분노에 찬 모습은 그 이미지랑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인가요? 보통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거울은커녕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 효과가 작동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성은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 직전의 단계, 그러니까 감정이 막 고조되는 그 단계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내 안의 기준과 현실의 행동 사이에서 생기는 그 불일치,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을 수정한다고요? 네,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춘다거나 찡그린 표정을 좀 풀려고 애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펑판 관리의 차원이 아닌 거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즉, 자아상 관리의 문제로 전환되는 거군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차이를 거울이 보여주니까 그게 불편해서 스스로를 고치게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재판관을 소환하는 거울의 첫 번째 힘입니다. 그리고 거울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탈개인화를 방지하는 효과예요. 탈개인화요? 그건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 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이름,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 익명성 뒤에 숨는 것 같은 거요? 맞습니다. 마치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숨는 것처럼 분고나 억울함이라는 거대한 감정 뒤에 나라는 개인을 숨겨버리는 거죠. 이게 탈개인화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아주 집요하게 시각적인 정보를 주잖아요. 당신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555C입니다. 라고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개인화 상태가 되면 잠시 잊었던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양심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 계속 의식하게 만드니까요. 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실험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가져가게 했던 그 유명한 할로윈 사탕 실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거기서 거울이 했던 역할이 바로 그 탈계인화를 막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원리예요. 할로윈 가면을 써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낀 아이들이 사탕을 훨씬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사탕통 앞에 거울을 하나 뒀더니 가져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죠. 거울이 아이들한테 너는 지금 사탕을 가져가는 오호여야 라고 그 개인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준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아이들이 할로윈 가면 뒤에 숨어서 과감해지는 것처럼 어른들은 분노라는 가면의 가면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 거울은 그 가면을 그냥 강제로 벗겨버리고 맨 얼굴을 보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냥 화난 익명의 누군가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내 얼굴을 가진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거울은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여줘요. 여러 심리학 연구를 보면 거울이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타인에게 예를 들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강도가 약해지거나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공격성 자체가 줄어드는군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치심의 유발입니다. 수치심이요. 네, 화가 나서 불그락푸르락해진 내 얼굴을 직접 보는 게 뭐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 즉 평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감정이에요. 타인의 시선이 없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나 수치심이 들어서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감정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규제는 제3자의 시선 효과입니다. 제3자의 시선.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게 마치 유체 이탈을 해서 제3자가 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정에 막 파묻혀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거울을 통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좀 심하게 행동하는데 하고요. 네, 맞아요. 저 사람, 즉 거울 속의 나, 지금 좀 심한데 라면서 스스로를 타자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기평가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감시하는 눈 효과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평판을 관리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통제 장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울은 그 시선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외부의 감시를 내부의 감시로, 그러니까 양심이나 자아상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전환이 핵심입니다. 듣다 보니까 당장 제 책상 위에 작은 거울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혹시 이런 원리를 기업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미 좀 조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심리 효과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걸 넛지라고 하는데요. 거울 넛지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안이나 옆에 붙어있는 거울입니다. 아, 엘리베이터 거울이요? 네, 그 거울이 단순히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자기 옷매무새나 표정을 보게 만들어서 파괴적인 행동이나 낙서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엘리베이터 거울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또 다른 예로는 일부 고객 서비스 센터, 데스크 위에 작은 거울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오늘 우리가 다룬 사고 실험이랑 거의 똑같은 목적이죠. 불만을 제기하러 온 고객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려다가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효과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교묘하게 상대를 조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고객의 정당한 불만까지 위축시킬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하고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거울 효과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고 효과가 전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외적인 상황이요? 네, 대표적인 게 정당한 분노의 경우입니다. 정당한 분노. 네. 만약 그 학부모가 자신의 분노가 도덕적으로 100%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여기서 명백한 학대를 당했다고 확신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이럴 때는 거울에 비친 화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부모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그 분노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에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도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외는 아까 잠시 언급됐던 감정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예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이성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면 거울이라는 시각 정보 자체가 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겠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마법의 장치는 아니지만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감정의 과잉 반응을 예방하고 대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돕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자면요. 청취자님의 사고 실험 속 거울은 외부의 감시자를 내면의 감시자, 즉 양심이나 이상적인 자아상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학부모는 원장님께 화를 내다가도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심한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그 결과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그 방식은 훨씬 순화되고 논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론이었네요. 네. 인간은 타인의 눈, 즉 평판을 의식할 때도 행동을 교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눈, 즉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나를 보는 또 다른 나의 눈이 가장 강력한 감독관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물리적인 거울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어쩌면 실제 거울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는 또 다른 거울, 바로 소셜미디어는 어떨까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잘 다듬고 연출해서 보여주는 디지털 세상 속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현실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나와의 불일치를 키우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